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문제가 또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문 조직의 문제와 사고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진들은 자기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바로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이다.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신학의 통일성과 종합적인 연구 방법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제도적 개혁에만 치중된 또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치중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마지막으로 신학교육을 요구하는 외부 세력의 비판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은 뭐냐면 이론과 실천의 모듈이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천 신학의 확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 학문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학의 내용이 약화가 되고 목회 적용에만 너무 큰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 외부에서 비판적인 세력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거마저도 죄의 요소다. 신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비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또 외부의 운동이 있냐면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종교학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방신학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해방신학을 이제 뭐 우리가 페미니즘 신학 또는 흑인 신학, 제3 세계 신학의 특색 의자 같은 것들이 바로 비판을 많이 하죠. 신학교의 교육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의 요소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제안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개혁의 의지를 갖고서 새로운 운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요, 신학 교육의 개념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띄워놨는데요. 같이 뭐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학교의 재구성을 위한 역사적 창조 방법은 뭐냐면 그동안 과거의 신학이 현재 신학교에 영향을 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개념과 심상들인데 이것들을 서술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안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신학이 퇴적되는 장소이고 여기서 또 다시 또 신학이 만들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학교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교는 그 신학교 자체의 존재 활동과 이론을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신학교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과 심상들을 추적해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이 장을 통해서요, 신학이 가지고 있는 용어가 중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성 있게 해석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신학은 다른 장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대 이전의 의미와 근대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심도 있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로 신학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인간 영혼의 성향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학이 생기기 이전에 신학을 하는 데 태도였고 신학자들의 태도였고 목회자들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도원 학교에서 대성당에서 또 파리에 있었던 유수대학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독일에서 대학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신학은 바뀌기 시작하죠. 신학은 이해하기 위한 자의식적 학문 활동으로서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볼 때 전근대 서양 철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발생한 이중적인 지식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 이 신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서 나온 단어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에 보면 에피스테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지식과 학문 또는 학문 분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철학자들에서 이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틴어에는 스키엔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식 또는 영혼의 성향을 의미하는 단어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용어로 중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중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발전이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올로기아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중적인 지식을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신학이 인지적인 인지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사와 해석의 역사가 존재하는데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별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용어를 가지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로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신학과 지식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11세기가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신학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외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헬라 교부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참되고 신비로운 지식이라는 내용으로 신학적인 용어가 개념적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독교 시대의 신학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신학과 학문분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에피스테메와 스키엔티아의 인지적 활동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중세 이전으로 보게 되는데요. 신학학문 활동이 존재했으나 신학으로는 불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학문을 전용하면서부터 주님이 오신 이후 2세기부터 수도원에서 조금씩 이런 내용들이 인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 교육을 통해서는 고전학문을 통해서 또 고전 문헌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또 해설을 통해서 명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전달됐다고 그렇게 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시대 이후에는 용어와 무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성경 주석, 논증서, 교육 저술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인지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용어라고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신학 용어에 대한 발전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대는요. 중세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개신교가 발생을 했고 또 쇠퇴하는 특징을 공유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교육을 했냐면 교부들의 교전 교리, 그 도식을 가지고 학교와 결합하면서 나름의 신학이 통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중의적인 의미가 다 사용이 되면서 다른 신학을 가리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철학 지식을 이때부터 전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계열에 의해서 학문 분과로서의 신학이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냐? 학교의 성전과 더불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이 있던 신학 그 수도원의 그 교육 내용에 따라서 부딪히게 되죠. 신학 연구를 구원의 지식으로 봐야지 학문 지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두 번째 시대, 즉 중세부터 계몽주의 시대에 큰 대립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대학의 출현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학 출현 이전에는 왕립학교라든가 대성당 학교라든가 수도원 학교, 파리와 같은 이 중심지에서 대학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세 이후에 대학이 시작이 되면서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계몽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바로 르네상스를 이제 그 맞이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점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양상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재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이 그 계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새 작품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세부터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신학과 지식의 관계는 어떨까요? 바로 이제 여러분, 신학과 지식의 이 두 계열이 바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데 일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가 건립되기 이전에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세태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대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의 성직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성에 대한 신적인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대립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때는 신학과 학문의 분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학문의 일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신학 자체가 그냥 존속하면서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교회 안에 학문과 교수 활동을 시작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발생한 그렇게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대학 안에 이제 신학이 들어가게 되는데 신학이 다른 학문을 뛰어넘어서 군림하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중세부터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화가 되고 논쟁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완전히 치환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존속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기를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신학의 근대적인 성격이 활성화된 시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의 근대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특성을 다루는 신학이 이제는 목회적 실천 기술로 변모해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중세 대학이 들어오면서 학문 분과로서 발전하던 신학이 이제는 전문화된 학문 활동으로 더 세분화되고 더 파편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바로 경건주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단 신학교가 발생이 되고 이런 영향에 의해서 변모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계몽주의가 주도하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독일에서 대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할레 대학과 베를린 대학이 이중적 심의의 그 신학의 의미를 포함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신학이 바로 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신학과 지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적 지식에서 실천적 기술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범으로 갖고 있던 신앙 조목이 이제는 별도의 문제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뀌는 그런 반란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대학의 출현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 비평적 해석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은 철학, 역사, 해석학을 수용하게 되는 이런 변천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부터 현재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신학을 연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복수와 전문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신학 백과사전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의 모습은 학문의 단일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목회 3단 같은 전공화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세요. 신학 연구에서 신학 백과사전으로 이제 이용되는 그래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학 연구의 전환 배경이 있고 주요 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으로 보면은 18세기 초에 독임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 신학이 종결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과들의 무대가 조성이 되고요. 분산된 신학 연구는 새로운 학문의 근거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성의 문제와 또 그리고 상호관계를 야기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로 크게 대두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신학 백과사전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육 자체가 치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이고 중심 논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이 다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는 독일 신학의 백과사전 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학이 완전히 취한이 돼버립니다. 이제 예전의 모습을 다 상실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신학 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구분에 따라서 4개의 신학 분과로 조성이 됩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사중신학이라는 내용들이 바로 이때에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학문의 특성을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연구의 통일성 문제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지위를 상실해버리는 신학교육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안된 교육 환경의 중심 논제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연구의 문헌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신학백과 사전 운동이 이 영향에 따라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학백과 사전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대학의 내용은 여러분 통일성을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 연구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개신교 대학교가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학 그 문헌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 백과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신학 연구에 따른 신학 개념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과 신학의 지식은 원래 구속의 결과에 따른 개인의 삶에 주어지는 참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라고 봤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것들로 관심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연구의 과정들과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신학연구 문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변천에 따라서 경건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연구는 경건의 실천 과정으로서 루터의 지배적인 3가지 원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묵상과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중심적인 내용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연구의 주된 활동은 성경 읽기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적인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교육의 원리가 또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변증의 역할이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증의 역할을 잘하려면은 예비학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에 필요한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개입이 되고 언어에 대한 교육들이 예비학을 통해서 요구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육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신학과 지혜를 심화하고 유지하기 일을 제시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기도, 성경 언어 학습, 교리작품 읽는 거,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근대 이제 시대에 있어서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의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세 가지 역사적인 전조가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시대적 변화, 또 문화적 영향이 있죠. 바로 그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와 종교개혁의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과 교회학의 간이의 어떤 그 구별들이 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는 신학 백과 사전 운동이 부상하게 된 18세기의 배경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학문 자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에게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냐면 반스콜라주의적인, 반중세적인, 그리고 반 아리스토텔레식 그 학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립적인 이성 탐구 정신이 장려됨에 따라서 신학교 안에 철학과 법학 분야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학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미나가 급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들은 새로운 교수법을 토대로 해서 철학과 신학에 대한 현대화된 연구 방법이 바로 학문적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학술의 문헌으로 등장한 것들이 바로 백과사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백과사전은 일반 백과사전과 특수 백과사전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문안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도덕적인 측면이라든가 주석 신학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주의 영향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건주의는 구원의 그 복음을 복원시키려고 실천 목회를 강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제 결과적으로 잘못 나타나게 되냐면 신학의 분산화 그리고 단편화를 촉진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신학 개념보다는 신학 조건들에 대한 편중 영상을 보이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실천적인 지식이 있고 최종적인 구원인데 그 가운데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것이죠. 이성에 의한 경험이 더 크게 대두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 안에는 바로 독일의 계몽주의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계몽주의가 어떤 영향을 줬냐면 초자연적 신학을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가 해석학을 집어넣고요. 정경학을 집어넣고 해서 신학이 이제 더욱더 분리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근대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변천사이고 바로 또 신학 백과사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전조 현상이라고 저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제가 발제하는 마지막 부분이죠. 슐라이어 마어의 신학 백과사전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요, 신학 백과사전과 그 의미 그리고 슐라이어 마어의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마지막 30년에 신학 연구에 크나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학 내 이미 법학과 그 다음에 의학 분야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의학 분야와 법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백과사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볼 때에 우리도 그 방식을 수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신학 백과사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명명하여 사용한 것이 바로 18세기 끝 무렵 30년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 백과사전의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을 하죠. 바로 대학 안에서 시작이 되고 신약 분과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산된 중심 지역은 바로 독일 신학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모든 신학 수업 과정 중에 이런 용어들을 그리고 또 신학 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의 자료들이 집대성에서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지역 독일을 넘어서서 확산되는 주변 지역은 어디냐? 바로 1830년대 이후로부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웨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7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신학 백과사전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출판된 시기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집중된 시기를 1670년에서 1811년,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허의 신학연구 개요가 출판되기 전까지 시기를 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2기 때는 1811년 이후부터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된 시기는 20세기에 신학이 더 세분화되고 분과되면서부터 대체적으로 백과사전 운동은 막을 내렸다라고 저자는 주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슐라이어 마허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 내용들이 어떻게 그럼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신학 백과사전은 단순한 지식의 수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 백과사전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부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학이 말입니다. 신학이. 자체적인 영역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법학과 의학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신약 분과의 모든 것들이 파편화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전체 영역 안에 설치가 되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학백과사전의 장르는 어떤 것이냐면 형식적인 백과사전과 실질적인 백과사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학문분과와 연관성을 다루는 지적인 문제, 그리고 신학적 문제만을 주제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인 백과사전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서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과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기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서론으로 결합시키는 일이 실질적인 백과사전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내용성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판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슐라이어 마흐가 가지고 있던 이전 시대의 신학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중 분과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경, 교회사, 교의학, 실천신학이 이미 유럽과 미국에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바라볼 때는요, 이 신학의 사중 도식이 신학적 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충적인 성격을 띤 과거의 적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초기 신학백과 사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 신학백과 사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뭐 흔히 말하는 고전 수준의 책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신학 연구를 사전화시킴으로써 독립학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과되어 있는 학문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뤄냈다라고 업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학이 쟁점화가 됐는데 슐라이어 마흐가 신학연구 계열을 만들 수 있는 발표를 마련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사중 학문의 표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초기 신학백과 사전의 중요한 영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초기 중요한 인물들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리 진화라고 하는 개혁파 목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학서론에서 백과사전의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 신학자인데 군들링이라는 그 신학자가 신학을 이론학문과 실천학문이라는 두 가지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을 제시해줬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루터파 신학자의 한 사람이 모스하임인데 이 사람은 신학을 성직자 교육의 관점으로서 재구성해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부분에서 쟁점과 문제들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슐라이어 마흐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네 가지 유념 사항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통주의 신학의 분계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근데 정통주의 신학이 붕괴된 현상을 보니까 백과사전을 초기에 만들었던 그 저술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루터파 계획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은 뭐냐면 성경과 계시와 교리에 대한 이해 방식이 크게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술가들은 오직 성경의 원칙을 유지하지만 철학적이고 역사 비판적인 형태를 신학에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학의 의미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 시대, 다시 말하면 신학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학은 또 구원을 동반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18세기 신학은 역사 비판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학문적 연구의 총체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계시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 진리의 학문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변모를 시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 연구의 통일성에 따른 성직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어떤 내용으로 다뤄지냐면 기독교
자체를 종교를 다루듯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의 목적이 성직자 양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대학 내에서 큰 논쟁이 있었는데요. 찬성파에는 칸트와 셀링이 있었고 반대파에는 피이데라는 인물인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점이 뭐냐면 중세대학의 신학이 정점을 이루었지만 근대 신학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비판적 학문 체계로 변성됨에 있어서 이 체계적인 문란이 굉장히 큰 대학 내에 새로운 그 쟁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쟁점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신학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슐레이어 마가 만든 이런 일들에 대한 신학연구 개요가 만들어진 이제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론에 입각해서 프리드리히 슐레이어 마의 신학연구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 먼저 고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평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 사중 형태 신학이 체계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슐레이어 마가 신학연구 개요를 만들면서 삼중 도식의 그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죠. 철학적 신학과 역사적 신학과 실천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개로 만들어지는데 이 영향이 굉장히 과소했다는 것입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논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결한 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담고 있는 논제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자는 지금 새로운 신학 백과사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용어로서 조직신학, 실천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혁명이라는 것이죠. 이미 유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미국에 사중 도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 도식으로 바꿨다고 하는 구조적인 혁명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슐레이어 마가 어떤 공헌했느냐? 신학의 통일성을 두 방식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직자 패러다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목적론적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실증 학문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공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본질의 통일성,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적인 통일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독교적 경건이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슐레이어 마허의 첫 번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의 내용적 통일성,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본질에 대한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대학 내에서 칸트, 피이데, 셀링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대학 내에 분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어요. 교수들이 연구한 내용이 다르고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적용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신학을 포함시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학 내에 원래 철학과 법학과 의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신학을 포함을 시키게 된 겁니다. 원래는 신학이 이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신학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슐레이어 마가 한 일은 뭐냐면 독일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해법으로 결별까지 선언하면서까지 담대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저자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이제 철학이 신학하고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법학과 의학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학문을 만들어내면서 이 고등 학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순수 학문이 아니라 실증 학문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슐레이어 마의 신학 연구 개요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바로 신학의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신학은 학문으로서 지식 생산의 방법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측면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학은 순수 학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적, 즉
성직에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은 성직자의 과업을 위해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성직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통일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천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직자를 양성하고 거기에 대한 통일된 학문을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의 목적론적 통일성이죠. 바로 이것은 성직자 패러다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경에는 사중도실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까 뭐라고 평가했냐면 우연한 역사적 상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경학이라든가 교회학이라든가 교회사라든가 실천신학은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신학교에 퇴적된 산물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개의 도식을 세 개의 도식으로 바뀐 것이죠. 성경학, 교회학, 실천신학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것을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실천신학으로 또 역사신학으로 철학신학으로 완전히 구조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천신학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회의 경강을 평가하고 교회의 규율을 규범하는 규범적인 학문이 바로 실천신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역사신학입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발전과 문헌과 현재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더 이제 크게 부각을 시킨 거죠. 예전에는 역사신학 자체는 그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속물로 여겼던 것을 하나의 학문 분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신학입니다. 뭐라고 또 정의를 했냐면 역사신학의 자료를 토대로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을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신학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라이어 마가 신학 연구 계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면 신학은 계시된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경건의 역사적이고 심리적이고 실천적인 자기 이해의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드워즈 팔리가 백과사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신학의 어떤 그 개념의 변천 또 그리고 시대가 갖고 있었던 계몽주의라든가 경건주의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전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좀 발제하면서 느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에드워즈 팔리의 신학백과 사전 운동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참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중신학, 다시 말하면 통합신학이 있죠. 주경신학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계시신학을 접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개혁주의 전통의 통합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신학을 가지고 교회가 신학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회복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도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사이버신학대학도 이렇게 통합신학을 토대로 해서 학교를 더욱더 존속시켜 나가고 후배들을 양성해서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신학을 회복하고 성도가 아닌 신학생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또 바로 시작합시다. 난방을 좀 난방하면서 공기가 너무 공기순환을 좀 시키고 그럼 창문 한번 열어.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